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해방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태극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35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났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한반도는 아직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물러났지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대표할 정치 질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선 하나가 등장합니다. 북위 38도 선. 처음부터 국경으로 만들어진 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군사선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로 가르는 현실의 경계가 되어갑니다. 해방된 한반도는 왜 하나의 나라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라졌을까요? 그리고 정말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통일된 국가로 갈 수 있었을까요?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졌을 때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남아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정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남쪽에서는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조치였습니다. 영구적인 국경도 아니었습니다. 남과 북을 서로 다른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공식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임시로 만들어진 선이 때로는 가장 오래 남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38도선도 그랬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생활권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행정과 경제의 흐름도 점점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군 항복을 처리하기 위한 선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남과 북의 정치적 방향을 다르게 만드는 선이 되어갔습니다. 광복 직후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한을 통치했습니다. 미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질서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이 물러간 뒤 행정 공백이 생겼고 식량난과 물가 상승, 실업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친일 관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토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 것인지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처음부터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존 행정 체계를 상당 부분 활용했고 시간이 갈수록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을 비롯한 반공 우익 세력이 힘을 얻었습니다. 남한은 점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소련군은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지원했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질서가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인민위원회와 공산당 중심의 권력 구조도 강화되었습니다. 남쪽이 혼란 속에서 여러 정치 세력이 경쟁하는 구조였다면 북쪽은 소련의 영향 아래 공산주의 세력이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남과 북은 같은 해방을 맞았지만 서로 다른 정치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다른 체제로 간 이유를 단순히 남한은 자유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라고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광복 직후 한국인들은 분명 독립국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독립국가를 만들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자유선거와 의회 중심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누군가는 토지개혁과 사회주의적 개혁을 앞세운 나라를 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좌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임시정부를 기대했습니다. 문제는 이 논쟁이 한반도 내부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이미 냉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승리했던 미국과 소련은 곧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소련은 한반도 전체에 친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쪽에서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 구상이 힘을 얻었고 북쪽에서는 공산주의 일당 체제의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남북의 체제 차이는 국민 전체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한 결과라기보다 미군정과 소련군정이라는 서로 다른 점령 구조 속에서 각기 다른 정치 세력이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핵심은 한국의 임시 민주정부를 세우고 일정 기간 국제적인 신탁 통치를 거쳐 독립국가로 가도록 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문서상으로 보면 이것은 통일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에게 신탁 통치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겪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외국이 한국을 관리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에서는 격렬한 반탁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좌익 세력이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탁 통치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탁은 우익의 구호가 되었고 찬탁은 좌익의 입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치적 언어가 갈라지자 사회도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독립의 방해자로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오히려 좌우 대립을 더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한국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통일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쟁점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누가 그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한국 정치 세력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련은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한 우익 세력의 참여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양쪽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1946년 첫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1947년에 다시 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실패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소 공동위원회는 남북이 하나의 임시정부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외교 경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로가 무너지자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의 가능성은 더 좁아집니다. 유엔은 한반도 전체에서 총선거를 실시해 정부를 세우려 했습니다. 한반도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만들자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처음부터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련과 북한 측은 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거는 유엔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남한 지역에서만 추진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재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통일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9월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생겼습니다. 남쪽의 대한민국,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정부는 모두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분단은 단순한 군사분 개선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분단은 이제 국가 권력의 문제로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있었다면 통일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38선을 끝까지 임시 행정선으로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장기적인 분할 구역으로 다루지 않고 빠르게 한반도 전체 임시정부 수립에 합의했다면 분단은 지금보다 약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경계했고 소련은 친미정부 수립을 경계했습니다. 두 강대국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한국 내부의 좌우 합작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김구 같은 인물들은 분단을 막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좌우가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하나의 임시정부 안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면 통일정부의 가능성은 조금 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좌우 대립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암살되었고 거리에서는 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중도와 통합의 목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1948년 남북 단독정부 수립을 모두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남쪽만의 정부, 북쪽만의 정부가 세워지는 순간 분단은 제도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정부 수립을 더 미루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독자적인 공산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기다릴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가능성은 분명 있었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미국과 소련, 남북 정치 세력, 좌우 진영 모두가 동시에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통일을 어렵게 만든 세력은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북한 지역에서 친소 공산 정권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남한에서 반공 정부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북한의 공산 세력은 김일성 중심의 단일 권력 체제를 강화하며 자기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했습니다. 남한의 강경 우익 세력도 공산주의와의 연립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극자와 극우의 폭력, 암살, 테러, 봉기와 진압이 겹치면서 타협의 공간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대립은 한반도 안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모두 통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통일은 상대와 타협한 통일이 아니라 자기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에 가까웠습니다. 이 차이가 남북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1948년 이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했습니다. 긴장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가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평화협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휴전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 이후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차이를 넘어 피와 기억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 다른 군대, 다른 교육, 다른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38선에서 시작된 분단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로 굳어졌습니다. 결국 분단은 어느 한순간의 선택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38선이라는 임시선, 미군정과 소련군정, 신탁통치 논쟁,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유엔 총선거의 좌절, 남북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이 모든 과정이 차례로 겹치며 한반도의 분단은 굳어졌습니다. 해방은 한반도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하나의 길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라졌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분단을 단순히 한 사람, 한 세력, 한 사건의 책임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선택은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기회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강대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 세력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점차 없어져 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길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리지 못한 길의 흔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분단의 현실입니다.